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가에게서 발견한 혁신 코드, 창조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된 문박세상 대표 변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목만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술가와 기업가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이 뭐 창업이나 시장, 수익 모델, 투자, 성장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좀 떠올리잖아요. 반면 예술을 이야기할 때는 창작이나 감성, 표현, 아름다움, 자기 세계 탐구, 상상력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이렇게 조금 이질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예술가와 기업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가와 예술가는 정말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요? 기업가는 보통 시장을 보고 예술가는 자기 내면을 탐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업가는 고객을 설득하고 예술가는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일을 하죠. 한마디로 기업가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예술가는 작품을 만든다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를 것 같은 이 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둘 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곤 하고요. 또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뭐야?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거야?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해내는 과정에서 또 실패와 거절, 시행착오들을 겪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가치를 또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누가 기업가고 누가 예술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창조적 방식이 어떻게 기업가 정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창조적인 정신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살리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삶을 만들어가든 이 예술가적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삶과 진로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딱 하나예요. 혁신은 특별한 어떤 존재들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연결하고 다르게 시도하려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술가와 기업가를 연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말씀드린 이러한 태도를 가장 오래,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훈련해온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창조적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이 예술가의 정신과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안에 이제 숨어있는 코드들을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직업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종 제게 묻곤 하시거든요. 너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을 하니? 어떤 일로 돈을 벌고 사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이 붓을 들고 있는 사진이 바로 전데요. 제가 서예를 전공하고 또 문화예술 기획자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또 문박세상이라는 예술 조직을 2012년에 창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 직업 전문 채널인 예술경영 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대학생이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경영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구자이면서 제가 전공한 서예를 기반으로 창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 5개 정도의 좀 키워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경영자, 기획자, 교육자, 연구자, 창작자 이렇게 5가지 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영역의 직업군 같지만 제 안에서는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고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제 자신에게 던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로 일할 때는 이 질문을 프로젝트로 풀어내고 또 경영자로 일할 때는 조직과 브랜드로 또 교육자로 일할 때는 강의나 워크숍으로
또 연구자로 일할 때는 개념과 모델로, 또 창작자로 일을 할 때는 뭐 글씨나 선 혹은 퍼포먼스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단순히 예술가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좀 상상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술가들은 어떻게 문제를 발견할까? 혹은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질문을 던질까? 그리고 어떻게 실패와 비판을 견디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을까? 그 태도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로, 창업, 프로젝트, 삶의 방식에 어떻게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나름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그런 답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얻은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혁신 코드를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오늘 강의는 바로 여러분들 국민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시고 또 고학년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학년 시기, 3, 4학년 시기는 조금 특별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 2학년 때와 다르게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생활의 끝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동시에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도 커지고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전공을 살릴 것인지, 혹은 취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대학원에 갈 건지 정말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를 크게 3가지로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가의 창작 과정과 기업가의 혁신 과정 사이의 유사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서로 다른 것 같은 예술가와 기업가가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자기만의 언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면서 둘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술가의 핵심 역량이 기업가 정신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과 미래 경력에 예술가적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를 얻어가기는 힘들겠지만 각자 나름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창작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을 각자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는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개인적인 예술 여정과 창업 경험을 나누고 예술가 기업가의 교차점을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 예술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쿠사마 야오이, 뱅크시의 사례를 통해서 창조적 기업가 정신의 어떤 구체적인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는 순서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완성된 솔루션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역량만 있으면 무조건 창업해도 된다, 기업가가 된다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예술가처럼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우리 모두의 상황과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취사 선택해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을 가져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키워드를 취사 선택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강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질문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께.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술을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평소에 예술에 관심 있으세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전공자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술은 조금 어렵다거나 멀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예술을 대하는 생각들은 개개인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술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서 이 혁신의 원형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예술가들이 가진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체로 이 예술가들은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오래 바라보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물 안에서 좀 낯선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이미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실제로 뭐 창업 아이템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가 꾸준히 무언가를 탐구하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들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예리한 그런 시각으로 포착한 것들이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질문과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한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이자 과학자, 발명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현대의 IT 산업을 상징하는 기업가죠. 너무 시대도 다르고 각자 하고 있는 일도 다른 이 두 사람, 과연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서 인체를 연구했고 또 기계를 상상했고 자연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기술 제품을 만들면서 사용자 경험이나 디자인, 폰트, 감각, 아름다움에 굉장히 집착하는 굉장히 독특한 기업가이기도 했어요. 제가 둘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누가 더 위대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모두 경계를 넘나드는 사고를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은 하나의 분야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사례로만 봐도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는 경계에서 탄생한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과 기술, 인문과 경영, 감성과 데이터, 창작과 시장이 만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적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돈을 잘 버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사례를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여정을 거쳐왔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서예를 전공하려고 했다던가 문화예술 기획자를 꿈꿨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막연하게 화가를 꿈꿨던 사람인데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었고 또 무언가 손으로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이 어쩌면 이때를 기점으로 제 인생의 방향이 혹은 운명이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였군요.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바람에 미술부랑 문예창작부를 들어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그 서예부에서 제가 처음으로 글씨를 써봤거든요. 그때가 저는 제 인생의 흐름이 통째로 바뀐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아이였지만 가위바위보로 우연히 서예부에 들어갔고 우연히 붓을 잡게 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좀 서예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던 건데요. 이 서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럼 어떤 구체적이나 목표나 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제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그렇잖아요.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우연처럼 이렇게 제 삶에 들어온 것들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예는 단순히 전공 분야 이런 걸 넘어서서 이때 접한 서예가 결국은 제 사고방식의 바탕이 되고 또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저에 대한 어떤 질문,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삶이 계속 변화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서예를 시작하고 그동안 한 30년 동안 겪어온 이 과정들이 또 예술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해왔던 이 과정들이 창조적 기업가 정신의 기초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서예를 시작하면서 바로 서예를 전공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미술을 하고 싶었던 욕구가 굉장히 큰 아이였기 때문에 예술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꿈을 꿨던 아이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한 적도 있었고, 뭐 미술 선생님, 디자이너, 혹은 의상 디자이너, 되게 다양한 그 꿈을 꿨었는데 공통적인 맥락은 하나 있었어요. 모든 꿈들이 사실은 예술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항상 꿈꿨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까지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TV를 보다가 우연히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됐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봤던 것 같아요.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사람이 서 있는 이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그 다큐멘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동남아 국가의 한 도시에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술을 좀 결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그런 사례를 다룬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쓰레기 자체가 자원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물건을 발견하고 이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환경의 도시였거든요. 도시의 빈곤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도시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도시를 바꿔나가기엔 한계가 있었다라는 판단 하에 도심의 중앙에서부터 도시를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도시의 자원이 쓰레기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과 관계자들이 그러면 이 쓰레기 자체를 자원으로 삼자 하면서 그 안에 예술가들이 함께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와 예술가들이 어울려서 아이들이 교육하고 놀고 창작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면서 점차 도시의 중심부부터 원형으로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형태로 점차 바뀌어 나가는 그런 사례를 다뤘던 다큐멘터리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우와, 예술이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단순히 어떤 예술과 관련된 직업을 꿈꿨었는데 예술이 저렇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도 그러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꿈이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이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90년대에는 문화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가 생각하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화부 장관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꿨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현실을 살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됐죠. 근데 어찌됐든 그때 봤던 이 다큐멘터리가 제가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철학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문박세상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15년 동안 해온 일들이 실제로 도시와 사람들에게 좀 예술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하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예술가가 예술가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바꿔나가는 데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 역시 이런 맥락과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창업이라는 것이 회사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과 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을 서예과를 가서 대학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예체능이다 보니까 저희는 졸업을 하려면 졸업작품전을 반드시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취업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덩그러니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제가 앞서 보여드린 사례, 이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취업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졸업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한계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예술계에서 겪은 그런 병폐, 문제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에 그 사례처럼 예술이 좀 더 쓰임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졸업하고서 가장 제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 제 재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서예나 미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로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 일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분명히 그런 어떤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사 생활만 하다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내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 내 안의 문제 혹은 내 주변의 문제 혹은 세상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한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는데, 그때 이제 떠오른 것이 바로 기획력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한 1년 후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문화예술 경영 관련 학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고, 이런 일 자체도 되게 한국 사회에서는 생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또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때마침 당시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원주로 가 있었거든요. 원주에 그 원주 문화원에 사업 담당자를 뽑는 채용 공고가 이제 올라온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기획 일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 일을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역량이 쌓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직접 기획하고 그리고 내 컨텐츠를 실행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창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꿈꿔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진 않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어요. 제가 기획자가 되겠다고 문화원에 근무하면서 이제 문화사업 담당자로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그럼 지금 현재 기획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술가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굉장히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20대 후반의 일이었는데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둘 중 무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한 2년 정도 계속 제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답을 빠르게 좀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날도 막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나도 전시를 하고 싶은데, 작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네?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지? 내가 기획자로서의 그런 전문 역량을 잘 갖춰나가고 있는 건가? 쌓고 있는 건가? 라는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질문을 왜 이렇게 오래 나한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고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불현듯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 역시 세상에 유일무이한 창조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잘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삶의 발자취가 창작물, 예술 작품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2, 3년간 했던 그런 고민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하나가 떠올랐어요. 삶이 곧 예술이다. 그래, 내가 나를 예술적으로 살고 내가 나를 새롭게 창작해 나간다. 나를 작품처럼 다듬어 나가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사회적인 틀, 통념에 구속되지 않고 내가 나를 나대로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삶이 곧 예술이다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히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그런 문장이 아니고요. 제게는 굉장히 실천적인 문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상향은 굉장히 컸고, 또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은 이상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어떤 이질감 속에서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이상과 현실의 갭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면서 현실에서 저를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실제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저만의 이게 슬로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제로로 삼고 제 경험을 양분 삼고
또 내 문제를 하나의 주제로 삼고 또 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삶을 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연했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술술 풀려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들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고, 제가 청소년기보다도 훨씬 더 그 사춘기를 크게 알았던 그 20대 후반의 제 상황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기업가 정신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을 수동적으로 대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실험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이제 또 기업가 정신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원주문화원, 성북문화원 이 두 곳을 거치면서 일을 하다가 제가 석사 과정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논문을 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2월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아니 너 멀쩡하던 직장을 왜 그만두고 회사를 나오냐. 그냥 일을 하면서 논문을 최대한 써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은 제가 일을 좀 쉬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퇴사를 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너무 지치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일이 너무 몰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게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20대 후반에 그 조직들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는 저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실제로 조직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가 정말 많았고, 퇴사할 때마다 저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인사관리도 제가 했고 공고도 제가 내고, 또 뭐 회계가 빠지면 회계를 보기도 하고, 다른 파트의 직원이 퇴사를 하면 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저는 사업 담당자로서 기획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일만 했던 게 아니라 문화원 운영과 사업 실행에 관련된 모든 일에 좀 참여를 하고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정말 빨리 배웠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다만 너무 힘들었죠. 몸이 무너지고 아프고, 그 와중에 이제 석사과정까지 병행을 했던 거라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퇴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서 아는 선배님이 저한테 정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게 퇴사하고 불과 한두 달 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논문은 시작도 못했는데 바로 새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일복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도 일복이 많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정부 프로젝트를 제가 졸업한 모교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또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 점점 집이 창고처럼 변해갔어요. 이 상태로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것을 고민할 때쯤에 우연히 예전에 알던 분이 이런 사무실 자리가 나왔는데 한번 볼래? 너 사무실 필요하지 않아? 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거길 따라갔는데, 제가 돈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 조건에 너무 괜찮은 공간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겠는데 여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내 조건에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큰 결정을 갑자기 앞두게 됐죠. 사무실을 계약하냐 마냐. 그 과정에서 제가 저에게 딱 하나의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오늘 망하는 게 나을까? 10년 후에 망하는 게 나을까? 예를 들면 제가 사무실을 시작해서 당시에 제가 30이었으니까 시작해서 1년 안에 만약에 망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40에 시작해서 망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때 가서 다시 일어나거나 할 수 있는 힘이나 체력이나 에너지가 있을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지금 당장 망하면 내가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더 많이 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과격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저한테는 당시에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계속 미루다 보면은 실패의 가능성 자체도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더 큰 후회와 마주하기 전에 저는 당장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시에 좀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5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당시에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아직까지 문박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를 감수한 거죠. 지금 시작하고 부딪히고 배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알면서도 저는 그 안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무모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있어야 또 다른 어떤 기회도 생긴다.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리스크가 큰 만큼 새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내가 얻어지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한 선택이었지만 저는 당시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창업을 하고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박세상이라는 이름은 제가 문화원에 다닐 때 지어놨던 이름이에요. 이 문박세상을 언젠가는 내가 해야겠다. 20, 30대에 조금 기획자로서의 커리어를 조직에서 많이 쌓은 후에 40쯤에 내 창업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지었던 이름이 문박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10년 앞당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박세상이 가진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획자적인 관점에서 지었던 이름이에요. 어떻게? 문 너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진정성 있는 기획을 하자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예술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새로운 시너지들이 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문화원에 근무했을 때 지역에 있는 연극 교육을 하는 단체와 정부 사업을 같이 준비해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해당 그 사업명이 희희낙낙이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한 분이 사업이 다 끝나고 어느 날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육도 한 25차시, 30차시 진행을 잘 했고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로 씬업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연까지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것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근데 한 어르신이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어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찾아오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정말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면서 입을 떼시더라고요. 변 선생님, 이 사업을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내년에도 이 사업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꼭 좀 이 사업 좀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근무하면서 참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의뢰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을 그제서야 하시더라고요. 변 선생님,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문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희낙낙 어르신 그 연극교실 모집을 하는 공고를 보고 제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밖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제 이야기를 또 꺼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친구들과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사별에서 겪은 그런 어떤 슬픔과 그런 우울 이런 것들을 많이 치유하게 됐고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또 소녀적 꿈이 배우였었는데 그 꿈을 무대에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된 만큼 앞으로 남은 생을 더 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변 선생님이 내년에 또 이 사업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참여해서 아마추어 배우지만 계속 이렇게 연극 활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뭔가 파노라마처럼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 이 일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맨날 그 일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언제 퇴근하지? 퇴근을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고 너무 일이 힘들다. 나한테 왜 이렇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질까? 좀 불평불만도 많았고 좀 투정을 많이 하면서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초심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다시금 던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울컥해서 사실은 순간 울고 싶었는데 어르신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보내드렸고, 제가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국장님도 계셨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처럼. 그러면서 이 일을 내가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일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걸 내 삶에 다시 적용해 보는 그런 연습을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예산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삶이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제공하는 사람이 나구나.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몸이 아프면서 마음도 같이 아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세상과 단절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제 마음의 문 뒤로 숨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어르신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그런 시간들을 견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극교실이라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하는 일이 큰 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 연결된 어떤 공동체나 지역사회를 바꾸는 일로 넓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막 시장이나 문화부 장관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거기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박세상을 하면서 이 문박세상의 의미를 문화예술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제가 경험했던 스토리들을 좀 잘 녹여내서 저희 문박세상의 철학으로 삼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또 서예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서예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벚꽃창신의 정신이거든요.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벚꽃창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이 혁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부정하는 그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혁신은 전통을 들여다보고 또 현재를 새롭게 연결할 때 새로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술가와 기업가도 똑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자산을 이해하되 그걸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와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또 예술가이기도 하고 기업가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술가와 기업가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예술가의 고유 영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미적 탐구와 표현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술가들이 가진 자신만의 어떤 감각이나 언어로 다시 재구성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술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해서 평가하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어요. 또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사람을 또 위로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그런 어떤 감각이나 사고를 일깨워주기도 하죠. 그리고 예술가는 자기 성찰과 내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안에서부터 질문을 던지고, 혹은 자기가 가진 어떤 상처나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술작품으로 재현하기도 하고요. 기억이나 추억, 감각, 이런 것들을 또 작품의 재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작품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면이 구상작품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가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조금 다른 어떤 형식과 언어를 플러스 알파 했을 때 그게 바로 자기만의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또 예술가 고유의 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기업가 고유의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업가는 시장의 그런 어떤 분석과 이윤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돈만 뜻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생산하고 또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또 특징이 있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새로운 사업으로 구축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만들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이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는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유한한 자원으로 사실 창업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제한된 자원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가는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왜 이 제품이어야 하는지 혹은 왜 이 서비스여야 하는지 자신들이 제안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술가 기업가가 완전히 그 다른 영역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술가는 주로 감성 표현과 자기 세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기업가는 시장과 모델 또 자원 확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겹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인데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예술가도 기업가도.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둘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문제를 포착하고 가능성을 또 열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려면 열심히 들여다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이제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추구하는 힘이죠. 다음은 실험정신입니다. 완벽한 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 우리 모두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이 예술가와 기업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일을 대할 때 당면한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새롭게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은 비전 제시입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위험 감수. 이 둘은 확실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에서도 계속 도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역경을 겪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술적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가에게도 필요하고 기업가에게도 필요한 그런 역량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표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제가 4가지 축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창성과 실험정신, 그리고 다음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기 정체성과 리스크 감수입니다. 먼저 관찰력은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지만 예술가는 세상의 숨겨진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감정의 깊이, 사회 현상을 이제 본질적으로 포착하죠. 자, 반 고흐가 평범한 들판과 별이 빛나는 밤을 기존에 했던 기법과 전혀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선보였던 것처럼 예술가는 보이지 않던 것을 좀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기업가 역시 마찬가지죠. 시장의 새로운 그런 니즈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선보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서비스와 제품들을 선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은 독창성과 실험정신입니다. 앞에서도 또 얘기했지만 예술가는 기존의 양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계속 거듭해서 창조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 또 기업가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시도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걸 시장에서 빠르게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완성된 답을 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고 도전하고 실험하면서 배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여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술가와 기업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예술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예술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집이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면 모든 예술가들이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아? 라는 어떤 사회적 편견과 계속 맞서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창작의 고통, 그리고 그 창작이 또 사회에서 평가받을 때 항상 좋은 평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악평이 있을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작업을 이어가는 게 예술가죠. 그리고 기업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실패를 겪겠어요? 저도 사실 창업하고서 뭐 인력 리스크 문제 혹은 회사를 이전하면서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 전년도에 굉장히 또 조직에 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사실 계속 겪으면서 이 창업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정체성과 리스크 감수예요. 예술가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언어를 계속 밀고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가도 마찬가지죠.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또 비전을 향해서 개선된 위험을 계속 감수해서 도전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가 정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실험하고 또 실패를 견디고 고유한 정체성으로 세상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힘, 이게 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이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저의 사례 말고 또 다른 예술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얘기보다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부터 다룰 그 사례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최후의 만찬 이런 작품들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워낙 유명한 그런 예술가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 다빈치에 관한 그런 스토리나 사례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흔히 알고 계셨듯이 다빈치는 예술가라는 그런 한 단어로 이 사람을 정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빈치는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과학자, 해부학자,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로도 불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다빈치를 좀 천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뭐 사실 천재가 맞긴 하죠. 근데 단순히 이 다빈치를 타고난 천재로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사례를 가지고 오게 된 얘기는 이 사람이 특별하니까 라는 그런 전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다빈치가 가진 어떤 그 예술 창작의 세계 혹은 다빈치의 어떤 천재성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 다빈치의 어떤 시각이나 다빈치가 창작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이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빈치의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이 다빈치는 굉장히 큰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요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자연과 인간을 아주 깊이 탐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새가 나는 모습, 이런 탐구 정신이 과학의 발달로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또 인간의 몸이 어떤 구조로 생겼지? 이런 의구심에서 출발을 해서 다빈치는 조금 집요하기도 하고 기괴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구해서 실제로 해부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다 남겼습니다. 굉장한 탐구 정신과 집착 그리고 엄청난 그 기록들이 결국 향후에는 의학 발달까지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 다빈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빈치는 얼굴의 표정, 빛과 그림자 변화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보았고요. 또 다빈치의 그림을 통해서 이 원근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기법으로 굉장히 이 회화에서는 한 축으로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꾸준히 관찰하고 그 관찰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그거를 자기 작품에 적용시키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관찰력 같은 경우는 앞서도 계속 꾸준히 언급했지만 기업가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지점일 수밖에 없죠. 꾸준히 고객을, 시장을 관찰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또 관찰하고 사회 변화를 관찰해서 단순히 책상 앞에서만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가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죠. 자, 다음은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서 인체를 연구했고 자연의 원리를 이해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고, 이런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융합, 통섭, 크로스오버라는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개념을 아주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다빈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기 전공이 다 있지만 자기 전공 하나로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경영학을 공부하더라도 또 예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디자인을 공부하더라도 사회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공학을 공부하더라도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에서 훨씬 더 뛰어난 자기 그 전공자로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은 이런 경계에서부터 좀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융합적 사고 능력 같은 경우는 요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재의 가장 핵심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끝없는 개선과 미완성의 감각이에요. 이 다빈치는 예술작품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버려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창작의 끝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품이든 작품이든 이제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내놓을 때 사실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로 내놓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보인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훨씬 더 디벨롭된 형태로 계속 제품이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초창기의 휴대폰이 굉장히 인터넷도 느리고 여러 특징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차 개선된 형태의 그런 핸드폰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내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그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또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서 최소 기능 제품도 이런 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어지거나 시장 선점에서 좀 밀려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게 만들거나 일단 간편하게 만들어서 사용자 반응을 보고 다시 고치고 계속 또 실험하고, 이런 방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깊이 관찰하고 또 서로 다른 지식들을 연결해서 통합하고 통섭하고, 또 그것들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 말고 일단 도전하고 실험하는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좀 다빈치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파블로 피카소 하면 독창성과 대담한 실험으로 좀 대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파블로 피카소, 우리가 20세기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지금 가지고 온 작품은 게르니카라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얼굴의 방향이 다 다르고요. 옆모습인데 양쪽 눈이 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얼굴 방향과 시선,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굉장히 특이해요. 몸이 막 쪼개져 있기도 하고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기법을 우리가 보통 입체파 혹은 큐비즘이라고 하는데, 기존 회화의 문법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파블로 피카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기 힘든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고,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사물을 관찰하고 또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낸 것이죠. 사물의 여러 시점을 동시에 보고 그것을 한 화면으로 이렇게 재구성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고 보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에 굉장히 크게 도전한 것이 바로 피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바로 독창성이라는 말로 좀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들하고 다르게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창성이라는 건 결국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게르니카 작품이나 이 뒤에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고통,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이건 이제 게르니카는 전쟁과 폭력에서 겪은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해낸 게 아니라 이제 찢기고 왜곡되고 그리고 이렇게 강렬한 흑백 구성으로 표현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어떤 시대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낸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이 피카소는 기존의 어떤 시장의 문법을 파괴한 그런 디스럽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리가 등장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낯설고 불편하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뭐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정말 될까?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새로운 기법, 새로운 어떤 혁신은 처음에는 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독창성, 어떤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독창성이나 창의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낙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틀릴까봐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그어봅니다. 근데 이제 점차 사회를 경험하고 이제 정규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이 사회의 어떤 통념이나 법, 예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점점 어른이 되면서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해지고 또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과 다른 생각을 점점 숨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감각을 조금 계속 회복하려는 노력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상하다고 말해서 좌절하고 그만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함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술가와 기업가 정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무조건 이상하고 다르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죠. 중요한 건 내가 깨고자 하는 기존 질서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새로운 가치를 좀 제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카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거죠. 기존의 문법을 의심하라. 한 가지 시점에만 갇히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실험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다 전공이 예술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조직 안에서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든 누군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낯설어 하거나 거부감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빨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그 낯설미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꼭 필요한 거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실험과 도전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앤디 워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앤디 워홀 하면은 예술과 비즈니스의 융합으로 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워홀 같은 경우는 팝아트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 캠벨 스프캔입니다. 이 지금 미술관의 이렇게 기둥을 감싸고 있는 것이 그 캠벨 스프캔을 설치 미술처럼 미술관에 이렇게 기둥으로 좀 작업을 해놓은 건데요. 이 수프캔 사실 우리가 마트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 앤디 워홀은 그 대량 생산된 이 소비재를 예술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보던 건데 라고 그 인식하던 것들을 예술 작품화한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앤디 워홀이 가진 그런 혁신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앤디 워홀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예술과 상업 그리고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흔들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우리가 조금 예술이다라고 하면은 일부 사람들만 즐기는 것 혹은 고상해야 된다. 미술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 앤디 워홀은 좀 많이 깨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직접 다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야 되나? 라는 질문들을 좀 던졌고, 그래서 대량 생산, 광고, 소비 문화, 유명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예술 재료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워홀은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즈니스에 능한 것이 가장 매력적인 예술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앤디 워홀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워홀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술 시장에 이 예술과 비즈니스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술은 순수해야 된다, 혹은 비즈니스는 계산적이다, 이렇게 좀 이분법으로 정리됐던 것들을 좀 흔들고 하나로 통합한 그런 특징의 예술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논쟁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예술이 상업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홀 같은 경우는 예술가도 자기 작품을 세상과 연결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워홀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팩토리라고 불렀어요. 팩토리, 공장이죠. 자, 이 예술가의 작업실을 단순히 작업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팩토리라고 지칭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작업실을 우리가 이제 손으로만 그리는 그런 작업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생산 시스템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하고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본 거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워홀의 그 팩토리는 뭐 회화나 사진, 영화, 그리고 음악, 패션, 그리고 뭐 유명인,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특징이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우리가 보통 흔히 창작 스튜디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회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일찍이 이 앤디 워홀이 제안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워홀은 예술가인 동시에 굉장히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자기만의 언어로 만들었고, 대중이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구입하고 무엇에 돈을 쓰고 소비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기존의 예술 창작 방식과 다른 반복 재생 가능한 제작 방식을 제시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기를 굉장히 브랜딩한 그런 대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감각은 사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감각이 개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가에게는 당연히 필수로 좀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 전공만 잘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전공으로 이런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AI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에게 꾸준히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들을 때때로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워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자신의 어떤 예술 창작품, 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포트폴리오 하면은 그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단순 결과물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술가가 되든 아니든, 예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뭐 창업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로, 혹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회사, 1인 기업처럼 생각을 하고, 나의 강점은 뭔지, 나만의 언어는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살면서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실지를 꾸준히 생각하고 정리해 보면서 자기만의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워홀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나만 알고 있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독창적인 것들을 내가 꽁꽁 싸매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창의적 역량, 독창성,
나만이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세상과 만나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자기만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걸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요것들을 잘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결국은 쌓이면 그게 하나의 어떤 자기 브랜드로서 또 시장과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쿠사마 야오이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이 쿠사마 야오이 하면은 또 자기 정체성과 회복 탄력성의 대표주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사마 야오이, 여러분들 이 땡땡이가 그려져 있는 이 호박 작품 많이들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일본 작가입니다. 그리고 현대 작가죠. 이 쿠사마 야오이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오랫동안 환각과 망상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도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 그걸로 계속 그 무늬가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좀 앓았던 거죠, 이 쿠사마 야오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예술 작업을 통해서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아시아계 그 여성으로서 미술계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별과 핍박 이런 것도 되게 많았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그 정신병원 인근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계속 예술 활동을 꾸준히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 노란 호박 그리고 물방울 무늬, 무한 거울방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작품으로 좀 승화를 시킨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쿠사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혁신 코드는 이제 자기 정체성의 구축과 회복 탄력성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쿠사마 야오이 작품을 한번 보면 절대 잊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그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정체성을 잘 구축한 대표적인 작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서서 이제 정신질환을 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는 자신이 겪은 그런 어떤 과거의 어려움, 그런 병적 증세를 매우 강렬한 그런 시각적인 그런 재료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품화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나타난 그런 반복적인 이미지들을 이렇게 예술 언어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장식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감각 혹은 불안과 집착, 세계를 바라보는 후사마 아요이만의 그런 어떤 응축된 시각 언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질환을 앓았던 게 자기 약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녀는 그 약점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세계로 전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정신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모두가 자기만의 어떤 불안이나 결핍, 상처, 그리고 '내가 좀 이상한가?' 누구나 사람마다 가지는 그런 어떤 독특함이나 이상함을 좀 가지고 살고,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쿠사마 야오이는 그런 지점들을 이제 예술의 재료로 바꿔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창조해낸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나는 예술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쿠사마 야오이가 얘기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술을 삶의 구원처럼 여긴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문장을 쿠사마 야오이의 어떤 극적인 스토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어내야 될 건 바로 창작의 과정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절실한 생존 방식이 이제 될 수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또 연결을 해보면 이 쿠사마 사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회복 탄력성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쿠사마 아요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바로 고유함을 딱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창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예술 경영 민간 조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제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에서도 사실 이 브랜드가 이제 뚜렷하다, 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로고가 예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조직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감각으로 어떤 걸 지향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창업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사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삶의 긴 시간을 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버틴 거죠. 그리고 그걸 작품으로 이렇게 계속 선보였던 건데 처음부터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고 고립의 시간도 있었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창업을 하면서 15년 운영을 하면서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각자만의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각자만의 조금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사마 야요이 같은 경우는 그걸 작품으로 풀어냈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각자 자기의 삶에서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삶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각자만의 방식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 직업이 작가거나 예술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자기만의 그런 어떤 고유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무시하지 말고 잘 들여다보고 반복하고 다듬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만의 세계를 좀 구축하고 그걸 지켜내야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은 뱅크시의 사례를 좀 들어볼까 해요. 이 뱅크시 같은 경우는 위험 감수와 시장 교란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뱅크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정체를 숨긴 채 이제 활동하는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예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트린 예술가라고 볼 수 있고요. 거리, 벽, 공공장소를 무대로 사회적 메시지와 풍자를 담은 그런 이미지를 몰래 이렇게 남기고 떠나는 그런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뱅크시의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살펴보면은 위험 감수, 시장 교란,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뱅크시는 그래피티에 대한 편견을 조금 재치 있게 비튼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피티를 추하고 좀 무책임하고 유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뱅크시는 오히려 그 말 자체를 뒤집고 자기 표현의 가치를 드러낸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단순히 그런 규칙을 깨라 이런 게 아니라, 규칙을 깨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 규칙에 질문을 던지는가, 그 질문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뱅크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미술시장 구조를 좀 교란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거리에서 출발했고 또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 익명으로 활동을 해요. 뱅크시의 정체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점점 더 궁금해지고 그 뱅크시에 대해서 더 검색해보고 그 뱅크시가 그 작품을 만들어내면 거기를 또 한번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이 뱅크시가 하나의 브랜드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뱅크시는 그 예술 웹진에서 이 뱅크시의 그런 작품이 보이기보다는 뉴스, 소문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뱅크시가 보여준 창의성은 반드시
그 제도권의 허가를 받은 뒤에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그 제도권 밖에서 시작한 질문이 그 제도권 안쪽의 구조를 흔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뱅크시를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등장하면 종종 기존의 산업 규칙을 완전히 깨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오픈 AI가 생성형 그 AI 서비스 챗GPT를 선보였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필요해?"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직접 써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아 그거 뭐 별거 없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빠르게 시장을 열면서 굉장히 많은 AI 시장으로 새로운 그런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가장 그 공룡 기업인 구글이 또 제미나이를 선보이고, 또 클로드부터 굉장히 많은 그 AI 서비스들이 출시돼서 그 시장 자체가 아주 크게 격변하는 그런 또 상황이 놓이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제도권의 그런 구조를 흔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이 뱅크시는 메시지를 설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 하늘에 들어오고 짧은 이미지 안에 강한 그런 어떤 질문을 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마케팅 전공하는 학생들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뱅크시의 행보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제 브랜드와 마케팅에서 그 콘텐츠 캠페인에서도 매우 그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뱅크시가 메시지를 설계하고 세상에 이 메시지를 던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뱅크시의 행보들은 저는 마케팅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혁신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로 기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뱅크시가 그걸 굉장히 잘했던 예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뱅크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실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보,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질문을 넘어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계속 꾸준히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지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용기도 필요합니다. 너무 새로운 행보잖아요. 그러려면 용기와 그걸 실행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도 굉장히 좀 구체화되어 있어야 실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핵심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술가와 기업가를 연결해서 이제 창조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메시지들을 쭉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요거를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좀 예술가에게서 발견한 그런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리한 관찰력 기르기입니다. 그냥 보지 말고 "왜지?"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불편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어떤 문제가 너무 익숙해서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직에 취업해서 직원으로 일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이런 예리한 관찰력은 무조건 필요한 영역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호기심과 실험 정신 수용하기예요.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좀 작은 실험부터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졸업을 안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글을 써 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고 또 프로토타입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다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거나 작은 프로젝트로 좀 실행해 보는 그 과정들이 쌓이면 그게 자기만의 또 포트폴리오로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창의적인 도전으로 좀 재구성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건 결국은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으려는 노력과 '다른 방식으로 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그런 도전들을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 개발하기예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 볼게요. 우리 사회는 항상 1 등만 하라고 하고 성공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고서는요, 성공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 등과 성공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실패해서 끝나지 말고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기만의 방식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절당해도 비판받아도 이제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을 각자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질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내 전공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전공과 다른 전공, 예술과 기술, 지역과 글로벌,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사회 문제를 연결해 보는 그런 메시지,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내 삶에, 혹은 내가 취업을 했을 때, 혹은 뭐 창업을 했을 때 그게 새로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열쇠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우리가 예술가에게서 발견한 요 창조적 기업가 정신 5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못 하겠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나는 기업가가 아니라서 기업가 정신을 내 삶에 적용하기는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스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존엄하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문제가 사회에 있기도 하고 가정에 있기도 하고 여러 곳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자라서, 내가 남자라서, 뭐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래서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자꾸만 파괴하고 그 힘든 굴레로 몰아넣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진로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성취가 없다고 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기 존중만 있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오래 이제 롱런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또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장도, 취업 환경도, 그리고 타인의 평가도.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맘 같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완전히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관찰할지, 또 무엇을 배울지, 누구에게 질문할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작은 도전부터 하고 실행부터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적 기업가 정신은 거대한 상황을 이렇게 통제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출발하는 능력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일단 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있는 제가 이제 리드 호프만의 문장을 가지고 왔죠. "첫 번째 버전이 부끄럽지 않다면 너무 늦게 런칭한 것이다." 제가 어 지금 한 구독자가 1,000명 조금 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뭐 이렇게 대중성 있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뭐 구독자가 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재미없는 그런 콘텐츠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콘텐츠예요. 굉장히 좀 좁은 영역에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내가 진짜 해도 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 팔리면서 뭔가 내가 또 괜히 발언한 것들이 혹시 또 나중에 내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너무 무섭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문장을 만났어요. "첫 번째 버전이 부끄럽지 않다면 너무 늦게 런칭한 것이다."라고 이 문장을 봤을 때, 제가 코로나 때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늦게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 컨셉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게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을 보고 다음날 바로 영상 편집을 배웠고요. 그다음 날 바로 콘텐츠를 찍어서 올리고 채널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브랜드 디자인까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바로 실행을 했죠. 일단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말이 뭐 허술하더라도 바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완벽주의가 되게 많잖아요. '좀 더 완벽해지면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가 시작 자체를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도 처음부터 완성작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제가 앞에 다빈치 사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완성된 작품은 없다. 결국은 계속 하면서 이제 남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디벨롭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빠르게 출발한 만큼 시장 선점이나 나의 그런 어떤 역량을 보여주면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실패하면 그 실패 안에서 얻은 걸로 또 다른 또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 자, 다음은 누구도 내 삶을 구원해 주지 않잖아요. 결국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 자신뿐이고, 내 삶의 열쇠도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움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혼자 모든 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경영해 나가는 삶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술가에게서 발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 결국 나의 관찰로 문제를 발견하고, 나의 언어로 가치를 만들고, 나의 실험으로부터 내 삶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영상 강의다 보니까 질의응답을 제가 바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늦지 않게 답변을 댓글에 바로 이렇게 답글을 달아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남들보다 오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떤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진 가장 개인적인 경험은 어떤 창의적 가치로 바뀔 수 있는가? 요 질문들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요것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굳이 댓글로 남길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술을 전공했고, 특히 예술 중에서도 비주류 예술이죠. 서예를 전공했고, 항상 조금 청개구리 같은 행보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너 그걸 꼭 해야겠어? 하지 마. 안 돼." 혹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일을 겪을 때 가끔 '아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말을 빌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소감을 말하는데 제가 너무 울컥했어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 봉준호 감독만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지도 못하고 그냥 작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냥 제 일을 근근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아 사람들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들과 질문을 던져 왔지만 괜찮구나 내 삶. 나 그냥 이렇게 나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라는 위안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제 삶의 그 슬로건이 "삶이 곧 예술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예술 창작의 과정으로 대하고 나의 발자취를 예술 창작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위안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면은 이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답은 여러분들 개개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에 집중해서 가장 창조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기획하고 경영해 나가는 삶,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술가를 통해서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들여다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삶의 창작자이자 자기 미래의 기획자이자 또 자기 가능성의 기업가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예술가에게서 발견한 혁신 코드, 창조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